네, 후보자님, 먼저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판결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의 중요성, 외국인 권리보호, 야간 시위 및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 집행유예 및 수용자의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앞서가는 결정을 해오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결정을 결정이 가능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뭐 앞서 인사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정진하고 사색의 결과입니까? 예, 그렇게 저를 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선례를 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렇게 그런 것을 떠나서 생각할 기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노력의 결과 제 생각에도 앞서가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시각 그리고 뭐 섬세함 그리고 오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석창 의원의 질의에 답하실 때 소수 의견이 언젠가는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판결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곧 사회의 변화의 속도,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는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소수 의견이어서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 고민의 방향이나 속도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하실 법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하시다 보면 글쎄 뭐랄까요. 주변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관성에 대한 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후보자님을 좀 이렇게 짓누른다고 할까요? 어렵게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9명이 평의를 하고 평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평의 과정은 정말 난상 토론이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겪고 또 혹시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내가 좀 너무 편협된 생각이 아닌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도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소수 의견을 사실 다수 의견에 이렇게 가담을 하는 것은 똑같은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소수 의견보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고민이 네.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한 판결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총 965건을 판결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 중에 70여 개의 주요 사건이 있었고 주요 사건들 중에서 주목받은 판결이 한 10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판결들의 예를 들어보면 군 형법조항 중에 그 밖의 추행에 대한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해서 해당 구문이 그 해석이 모호하다고 소수 의견을 내셨고 성충동 약물치료, 속칭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 결정에 대해서 재범 효과 미비와 부작용을 이유로 소수 의견 내셨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신상정보 정보 등록 문제에 대해서 재발 우려가 없는데 정보 수집하는 것은 반대라고 소수 의견 내셨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 문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수 의견 제시 등의 결정을 내리신 바 있네요. 그러니까 법리를 따진다면
저도 그 후보자의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와 논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유독 성 문제에 대해서 좀 다소 개방적이고 관대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성 문제에 관해서 유독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신상 정보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건들에 일관되어 있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 무조건 뭐 신상 등록을 하고 뭐 전자발찌를 하게 되고 뭐 등등 하여튼 많은 그런 성범죄자들한테 대한 그 제약이 있습니다. 네. 뭐 그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성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일반 사건에 대한 재범률보다 높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재범률을 가진 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그럼 이 재범의 위험성이 개개 그 범죄인들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후보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그 판결의 그 결과만을 보고 그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좀 듣고자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네, 주시죠. 네. 성폭력 또는 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로 인한 그 여성들의 그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피해 당연히 그건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범죄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렇게 전혀 따지지도 않고 범행만 했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간주해 버리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출신 국회의원 이철규입니다.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출범 이래 그동안 위헌법률 심사라든가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그 외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포용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대에 맞는 보편적 결정을 도출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책무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자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런 만큼 오늘 청문회를 위한 답변이 아닌 우리 후보자님의 소신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보라 의원님께서 지난번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그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동일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르십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신 거죠? 네. 개인적 소신이 적절치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헌법재판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그런 구성상의 문제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위신이 떨어지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사태는 저희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실 때 이미 인사청문을 한번 거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국회로 오면서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 국회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있습니다. 오늘 네. 정말 5년 만에 다시 왔는데 네. 완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후보자님 인사청문이 지난번하고 달리 모두들 아마 당연히 우리 소장 후보자로서의 이 역량과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것은 좀 아프지만 한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모친을 지금 직접 부양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동거하지는 않습니다만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 등록에서는 모친을 부양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이 고지 거부를 하셨습니다. 맞죠? 그건 부양하지 않아서 고지 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요. 독립생계를 네. 유지하시는 예. 분으로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를 유지하신다 해서 고지를 거부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세청에 연말 정산을 하실 때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그 모친의 그 생활, 모친님께서 받으시는 기초공제 또 노령 그러니까 부양공제, 경로 네, 경로공제죠. 또 그 외에 신용카드 사용 등 이런 공제를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이게 두 가지 사례가 상충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 겁니까?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아시면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소득세법,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선친께서 무공수훈자셔서 네. 군인연금을 우리 후보자님 나중에 좀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을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후보자님 요즘 청와대 이 청원란에 보니까 이 우리 낙태죄 있지 않습니까? 예. 낙태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청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낙태죄를 이제 찬성하는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찬성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많아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정치적 결정이 내렸을 때 우리 헌법적 가치와 판단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권과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낙태죄는 뭐 기본적으로 이 태아의 생명권과 네. 또 그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요, 후보자님. 예. 현행 우리 법에도 모자보건법에 이 임신한 여성이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가지 사유인가요?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산모는 낙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낙태를 도와주는 의료인들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가지고 면책이 되고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 또 혼란, 또 우리 인명 경시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적 가치로 보장될 만한 내용들이 아닌지 한번 후보자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한 것은 이제 입법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이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하실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 가치가 꼭 그렇게 충돌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은 말씀드려도 괜찮으신 거죠? 예, 예.
그 까닭은 저도 이제 뭐 며느리들도 있고 또 손자가 넷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임신 여성은 이제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결국 그 모성애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고 이제 태아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이렇게 낙태를 허용하는 뭐 그런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충돌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사건도 지금 저희가 심리 및 평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 비밀상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10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판결들의 예를 들어보면 군 형법 조항 중에 그 밖의 추행에 대한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해서 해당 구문이 그 해석이 모호하다고 소수 의견을 내셨고 성충동 약물 치료, 속칭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 결정에 대해서 재범 효과 미비와 부작용을 이유로 소수 의견 내셨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신상정보 정보 등록 문제에 대해서 재발 우려가 없는데 정보 수집하는 것은 반대라고 소수 의견 내셨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 문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수 의견 제시 등의 결정을 내리신 바 있네요. 그러니까 법리를 따진다면 저도 그 후보자의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와 논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겪고 또 혹시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내가 좀 너무 편협된 생각이 아닌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도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소수 의견을 사실 다수 의견에 이렇게 가담을 하는 것은 그 똑같은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소수 의견보다 이렇게 많은 그 시간과 고민이 네.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한 판결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총 965건을 판결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 중에 70여 개의 주요 사건이 있었고 주요 사건들 중에서 주목받은 판결이 그 소수 의견이어서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 고민의 방향이나 속도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하실 법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하시다 보면 글쎄 뭐랄까요. 그 주변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관성에 대한 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후보자님을 좀 이렇게 짓누른다고 할까요? 어렵게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9명이 평의를 하고 평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평의 과정은 정말 난상 토론이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떤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렇게 그런 것을 떠나서
생각할 기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노력의 결과 제 생각에도 앞서가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시각 그리고 뭐 섬세함 그리고 오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권석창 의원의 질의에 답하실 때 소수 의견이 언젠가는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판결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곧 사회의 변화의 속도,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는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후보자님 먼저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판결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의 중요성, 외국인 권리보호, 야간 시위 및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 집행유예 및 수용자의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앞서가는 결정을 해오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결정이 가능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앞서 인사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정진하고 사색의 결과입니까? 예, 그렇게 저를 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선례를